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평가센터 두 번째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평가센터장 김진수입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자녀교육과 초등수학 지도 방법, 초등수학 지도 방법이 두 번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세 번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수학교육의 그 전반적인 그 의의와 목적, 그 다음에 실제로 지도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하면 제가 센터장 김진수입니다. 86년도에 서울교대를 들어와서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과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지도했고, 초등학교 교사, 또 독서 토론 교육의 효시가 되는 어린이 철학 교육연구소, EBS 학부모 강연, 또 왕수학 미국 법인을 맡으면서 미국 교육에 대한 일을 높였고요. 그 다음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했었고, 또 토론 수학, 어린이를 위한 수학교육, 수학영재, 이런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면서 쌓은 경험들을 유튜브 강의에서 어머님들에게 좀 도움과 길 안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수학하면 수학 시간에 즐거웠던 분들보다는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더 많죠. 어머님들도 초등학교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할 때는 수학이 할만했었는데 5, 6학년 가서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서 좀 복잡하고 어려워졌고, 중학교 1학년 가서는 방정식, 1차 방정식까지는 할만한데 중 2, 3 가면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면서 어려워졌고, 또 이제 도형 분야에서는 증명이 머리를 아프게 했죠. 고2를 가면 공통수학에서 함수가 어려워지고, 또 이제 고2 가면 미분, 적분, 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분과 적분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하면 어머님들 대부분들 그 아버님들 어려웠다. 난 수학을 포기했다.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학을 보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 80, 90%, 정상적으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10% 내외. 그래서 이제 고3 가면 그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그 다음에 이제 3등급까지가 좀 의미가 있고 4등급 이하는 거의 의미가 없죠. 일단 수학 시간에 잠깐 졸면 어떻게 되는가요? 칠판에 대한 요 강의가 있고 점점 눈이 감기죠. 그래서 감겨서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르는 수학적 기호라든가 그래프, 그래서 어려워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수학을 자동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단계별로 그 고비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여야 된다. 부모님들은. 그리고 도움을 주는 협조자가 되어줘야 된다. 수학은 대부분 잘할 가능성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은 과목이다. 예를 들면 사회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중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수학은 초 3, 4에서 곱셈과 나눗셈, 세 자릿수의 그 곱셈,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 복잡하죠. 단번에 안 되죠. 직관으로 안 되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어려워지면 5, 5, 6학년의 분수와 소수의 곱셈 나눗셈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포기자가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한순간 졸면 그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일단 수학하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만 이제 국한해서 생각을 하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석 외우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수학 어려운 거 해서 뭐해? 대학 가면 다 끝나는 걸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수학을 만든 사람들은 필리핀 메리아나 11,000m 해구에 돌을 1톤짜리 달아서 빠뜨려야 된다, 이런 선동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있었던 거고, 수학은 그 사회변화, 지금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고,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그 부분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그 돈이 되는 일자리, 급격한 일자리가 변하고 있고 플랫폼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수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이 더 중요해진 거죠. 수학 과목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 의대보다 서울대 컴공과가 더 높은 경우가 입시에 나타났어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미국의 억만장자들 보면 대부분 IT, 구글, 페이스북, 애플, 대부분 수학을 응용해서 플랫폼,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금융수학, 수학을 응용해서 비즈니스하는 이런 분들의 연봉이 높으면서 미국은 의대보다 컴퓨터, 물론 이제 컴퓨터과도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더 높아졌는데, 서울대도 최근의 경향은 컴공과가 의대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IT의 기업, 그 젊은 IT 기업, 넥센, 카카오, 네이버, 각종 게임 회사들 CEO들 보면 서울대 공대 컴퓨터과 출신들이 많이 있죠. 이런 변화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학은,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은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수학은 돈이다, 연봉을 결정한다. 대부분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대를 못 가는 이유는 수학이 안 돼서죠. 그래서 수학은 직업 선택과 연봉을 결정한다, 이런 그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합니다. 사업에는 수학에서 미국의 전문 사이트, 직업 전문 사이트인 캐리어 캐스트에서 발표한 미래 유망 조정 탑을 보면 데이터 분석가, 통계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청각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대부분 수학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 대부분 우리 그 새로운 산업의 핵심 학문 기초가 되는 거죠. 수학자, 데이터 분석가, 컴퓨터 분석가, 통계 전문가, 보험 계리인, 초음파 기사, 정보보안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다 수학적인 역량이 중요한 직업들이죠. 탑 10 안에 8개가 바로 이제 수학과 관련된 그 직업이고, 수학,
4차 산업의 동력이자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목, 즉 직업과 직업과 연봉을 결정하는 그 과목이 수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을 배우는 일을 입시만으로 생각하시면은 착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90%는 입시인데, 수학의 본질, 수학이란 학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수학은 문명의 언어입니다. 수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의 발전이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역대 그 패권을 그 패권 국가의 힘의 원천이 수학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고대 문명을 꽃피운 이집트, 로마, 그리스, 중국은 일찍이 수학이 탄생하고 발달한 국가입니다. 즉, 농경, 교육, 그 국가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거 다 수학이죠. 로마 시대 그 유물들 보면 다 수학, 건축 다 수학인 거죠. 이런 수학이 16세기 근대 그 수학을 정립한 유럽이 강대국이 됩니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르네상스와 산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고, 이 방정식, 미분, 로그, 기하학, 해석학, 정수론, 귀납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는 거죠. 20세기 들어 현대 수학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군사, 무기개발, 반드시 수학이 필요한 거죠. 정치, 사회문화, 이런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거죠. 현대 수학의 그 흐름을 주도한 데가 미국, 러시아, 유럽이었고, 이들이 선진국가가 되는 거죠.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미사일, 금융 다 수학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0, 공식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핵무기 개발, 원자력 에너지 시대로 전환하는 열쇠가 됐었죠. 그래서 수학은 그 모든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학은 자연현상과 사물, 인간 활동에서 질서와 규칙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논리 정연한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수학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5, 6학년에서는 분수,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수학의 끝은 아니죠. 자, 초등 수학의 목적은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문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즉, 사칙연산 외에 정의, 추론, 논증, 분석, 논리적, 추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날씨, 일기도를 예측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기하학적인 모양, 우리 공급과 수요의 법칙, 이건 다 수학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사물과 현상 속에 존재하는 체계와 규칙성을 찾아고 창조하는 수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원천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의 발굴,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구축.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정치를 예측하는 거,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현상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수학에 기초를 한 거죠. 뭐 성장과 분배, 분할과 합병, 뭐 선거와 투표, 여론조사, 인터넷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수학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수학 배워서 뭐 해? 그러면 뭐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 소수의 곱셈, 나눗셈 정도만 배우면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고급 직업을 갖는다든가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질 때는 고등적인 수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의 가치, 즉 수학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은 수학을 배우는 목적, 수학을 가리키는 목적,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실용적 가치,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뭐 도야적 가치, 이건 1번 말인데 두뇌 개발. 그 다음에 아름다움,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화 인류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학의 발전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육사 빌딩을 못 줬던 것은 계산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가치가 수학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실용적 가치는 수학을 배우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장차 과학이나 다른 학문을 하는데 유익하죠. 수 개념이나 해측연산이 수학적 지식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가 되는 거죠. 수학적인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과 증권을 하는 사람과 그냥 떠도는 말을 듣고 증권을 하는 사람, 수익률이 다르겠죠. 이거에 따라서 수학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수학 지식은 사회생활에 직접 소용이 되진 않지만 다른 학문에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뭐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대학 입시하면 끝인데 아니죠. 공학, 경제학을 비롯하여 산업, 금융, 국방, 정보통신, 의학, 신기술 개발, 이런데 수학이 가장 핵심이 되는 학문이죠. 두뇌 개발적 가치는 뭐냐면 수학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 학습을 하는 걸 보면 얘가 논리적 사고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형식적 사고의 발달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를 지켜보면 결과가 수학적 사고 능력의 차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두뇌 개발에 가장 가치 있는 교과목이 수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 같이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미술 분야에서 이 수학적인 비율과 비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몬드리안의 그 사각형에 있는 그림이 수십억 가치가 있는 건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문화적 가치. 인류가 오랫동안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가능하게 했던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수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63빌딩을 짓지 못했던 것은 수학적인 한계였고, 우리나라가 아직 우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죠. 지난 해도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된 거죠. 밑바탕은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수학을 배우는 목적,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 수학교육의 목적은 좀 더 이제 중고등학교와는 다르죠. 중고등학교는 학문을 하기 위한 수학교육의 목표가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조직 경험하여 수학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력을 길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관심, 흥미를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겨닌다. 즉, 초등 수학의 교육 목표는 일반 시민 교육이 목표인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래서 쉽습니다. 교과서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70년대 후반, 80년대 교과서보다 지금 수학 교과서는 더 쉽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합을 배웠거든요.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없습니다. 난이도도 더 쉽고, 방정식이 초등학교에 들어왔다 없어졌다, 그 함수의 기본 개념인 부분이 초등학교에 들어왔다 없어졌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더 요구되는 시대인데 우리 전국의 교과서는 옛날보다 쉬워졌다. 하향 평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자, 그 교과서의 하향 평준화를 배운 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4, 5학년 때 선행을 하죠, 중학교 거를. 근데 이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선행을 하다가 발병이 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3, 4학년 가면 두 자릿수의 곱셈 46 곱하기 72, 그 다음 나눗셈 376 나누기 47, 이거 단복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진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1, 2학년 때 난이도가 높은 단계, 교과서를 벗어난 문제를 해보면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3, 4학년 수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바다 올림이 어려워요. 바다 내림이 어려워요. 빠르게 척척 하고 싶어요. 욕심만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 우리 반에 수학 잘하는 아이들 누구예요? 그러면 대부분 빨리 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틀렸냐 맞았냐는 따지지 않아요. 빠르게 하는 애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해서 틀리는 것이 속상해요. 문제집 많이 풀리고 할 때 하기 싫고 머리 아파요. 어머님들은 양을 중요시하는, 양의 승부를 거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이것이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게 되면 머리를 안 쓰게 되고 대충 하게 되거든요. 향후에 수학을 싫어지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은 어려워서 하기 싫어요, 이런 노골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1, 2학년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아 때 수 개념이라든가 수의 발달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동화책만 읽었던 아이들, 수학적인 놀이나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머리 아파합니다. 어떤 특수한 빼기가 엄청 싫어요. 덧셈이 쉽죠. 덧셈과 곱셈은 연결이 돼 있고 뺄셈과 나눗셈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뺄셈, 나눗셈이 덧셈, 곱셈보다 더 어렵죠. 그래서 또 엄마가 빨리 하지 못해, 넌 이것도 틀려, 이랬을 때 갖는 수학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수학을 싫어지게 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강한 건 개념이나 원리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문제부터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학을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7 더하기 8 이런 거를 할 때 요 문제를 하기 전에 구체물을 가지고 7 더하기 8을 7개가 있는 구슬과 8개가 있는 밤, 이걸 가지고 구체물을 가지고 7 더하기 8이 얼마인지 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숫자 7 더하기 8을 두뇌셈으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8이 여기서 2를 가져오면 10이 되고, 여기는 2개를 뺐으니 5개가 되고, 그래서 10 더하기 5는 15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말로 먼저 설명을 할 수 있은 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를 주어졌을 때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자연히 형성된 것들 가지고 확인하는 단계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워진 이유는 이런 구체물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푸는 경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내용을 과도하게 프레스함으로써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은 것들이 수학을 싫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고 발달이나 학습 능력이 됐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하게 되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필요한 이유는 수학을 잘해야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가 되고 싶지만 수학을 못하면 의대를 못 가게 되는 거고, 뇌의 발달, 초등수학에 잘하면 머리가 발달하고 뇌세포가 활동이 돼요. 수학 능력이 있으면 대부분의 과목들을 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아이가 있어요. 관악구에 살던 아이인데 수학은 매우 잘해요. 어려운 문제를 주어지고 경시 문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주어도 집중력 있게 해내는 아이였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대치동으로 전화가 오게 된 것은 수학 때문이 아니고 영어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영어 학원을 가지 않았어요. 영어는 아주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영어 단어 10개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그 수학을 보면 얘는 전국의 상위 1%예요. 영어 그리고 독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가 이제 책을 준 거 중에 수학은 아름다워, 재밌는 수학여행,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상위 한 10%에 드는 아이들 중학교 선행을 교과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습서로 하는 게 아니고 교양 서적을 읽으면서 방정식의 개념,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함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서적입니다. 그걸 줬는데 읽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그걸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행을 안 했는데. 책을 이해력이 있는 거죠. 독서 능력이. 그래서 제가 영어에 대한 학원을 소개해달라고 하고 영어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가면 1학년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수학은 거의 100점일 거고 영어는 20, 30점, 40점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이다. 그때 한 1년 공부하면 따라갈 것이다. 회화는 안 되더라도 중학교 내신 시험을 볼 능력은 충분히 될 것이다. 상위권에 갈 것이다. 진짜 중학교 가서 자기가 영어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 준비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영어가 상위권 점수가 나오고 중3 때는 우리 친구 과학, 수학을 잘했고 그래서 서울과학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 가서 수시로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뭐 사고의 발달이 있었던 아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되면 나머지 과목에 대한 능력도 뛰어나다. 근데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사회나 국어 과목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오래 지속되면 학습 장애가 좀 올 수 있죠. 그래서 아이에 맞게 코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향상. 그러니까 법대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포함한 성적이 높아야 하고, 법학에 수학이 나오지 않지만 수학 능력에 좋은 그 시험 성적이 좋은 변호사나 검사는 수학적 문제 해결력도 같이 병행하게 되죠. 일단 수학을 잘하는 아이의 특성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집중력과 문제 해결이 뛰어나다. 과제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이 뛰어나다. 수학을 아주 잘하는 상위 5%의 아이들은 쉬운 문제는 대충 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기를 쓰고 합니다. 20분이든 30점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잘 맞추고 기본 문제에서 실수를 틀립니다. 자, 근데 기본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단순 계산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얘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독서력이 뛰어나다. 독서력이 뛰어난데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과 이해력이 뛰어나. 국어, 수학의 문제, 복잡한 문제나 수준 높은 문제들은 주어진 조건이 많죠. 그걸 해석해야 해결 전략을 짜기 때문에 독서력이 뛰어나다, 독해력이 뛰어나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기초적 연산 능력이 바탕이 된다. 초등수학에서는 연산이 빠르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죠. 기본일 뿐이지 중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연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독해, 이해 능력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것이 대부분이죠. 고등학교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다 주어진 조건이 해석이 어려운 거죠. 연산은 다 잡혀간다. 인내력을 통해서 내적 동기가 향상이 돼요. 난이도 높은 수학은 인내력과 참을성, 근면함, 성실함,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이 되죠. 기본 문제만, 이런 연산적인 문제, 기본 문제만 했던 아이들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원인이 되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1, 2학년은 실제 생활에서 수학적인 상황들을 해보는 것들, 길이재기 할 때는 여러 개들을 재워보는 개념이 필요하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할머니 집에 가는데, 예를 들면 대전을 간다. 120km. 수원을 갔더니 한 100km. 이렇게 개념을 실제 익혀보는 것,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수학을 좋아지게 하는 원리가 되죠. 1, 2학년 때 1학년 때 수의 100가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만 100을 이해했다라면 동전 가지고 5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 2개가 묶이면 10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 또 10개가 모이면 만원이 되고, 만원이 10개가 모이면 10만원이 되고,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이지만 10만까지 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 아이들은
4학년 것까지 한 거죠. 그래서 생활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난이도 높은 난이도 높은 문제를 경험한 아이들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3, 4학년 수학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3, 4학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에 발을 들이는 시기고, 도형의 3, 4학년에 나오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은 중학교 1, 2학년에 도형의 성질 증명과 연결이 되죠. 또 4학년에서의 자연수의 그 사칙연산은 이것이 안 되면 5, 6학년 분수소수의 사칙연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벌써 3, 4학년 가면 곱셈, 안셈에서 수학 어려워지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수의 개념에서 어려워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수의 개념보다는 두 자릿수의 곱셈,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나눌 셈이 더 아이들한테는 어렵습니다. 뭐 5, 6학년 가면 분수와 소수의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그 응용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죠. 수학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갈림길에 들게 되고, 5학년에서 교과서를 벗어난 문제를 풀려보면 대부분 한 50% 정도가 수학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50에서 한 80%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교과서를 벗어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수학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수학을 어떻게 그 아이들 관심을 끌어낼 것이냐, 누차 얘기했듯이 적절한 난이도를 찾아야 된다. 아이의 진단이 일단은 아이의 수준, 상황이 어떤가를 체크해 보는 것이 먼저야 된다. 대부분 어머님들은 동네 학원에 어디가 유명하니까 어디를 데려가서 테스트 보고, 테스트 볼 때 아이들은 또 부담을 갖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게 하고, 학원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높이고 선행한 정도를 봐야지 가정에서의 그 수학학습 정도를 알게 되니까 적절한 난이도보다는 겁을 주는 난이도를 선행해 오게 하는 거죠. 대치동에 유명한 엣지라는 학원이 있는데 선행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가정학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 높은 거를 내서 거기에 통과한 애들만 뽑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뽑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잘하는 아이예요. 거기 학원을 안 가도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나머지 7, 8명은 수학에 대한 겁을 먹게 되고 힘들어지는 아이들 많이 봅니다.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성공하는 아이들보다는 실패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1, 20%보다는 실패하는 7, 80%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학습에서 복습이 더 중요하다. 선행은 쉬운 걸로 하는 거예요. 이따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교과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이 나면 수학 익힘치를 풀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그래서 수학의 복습이 중요한데, 학교 교과서 A, B, C, D, E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선행을 하는 것은 A를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를 완벽히 하는 아이들이 B 난이도, B 난이도를 하는 아이들이 C 난이도, C 난이도 하는 아이들이 D 난이도, 그 다음에 D를 하는 아이들이 E 난이도. 즉 5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 3학년에 D 난이도나 E 난이도를 풀어서 50점 맞을 아이들은 한 자릿수다. 이 아이들은 선행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D 난이도나 E 난이도에 50점을 안 맞는 아이들을 선행을 해봤자, 선행하는 이 AB를 해봤자, 중학교 AB를 해봤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배려심이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필요하다. 수학은 어차피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할 가능성이 90%예요. 자, 그러니까 신창과 경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못하게 되면 표정이 달라져요. 아이도 압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아이, 내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데 저희 아이만큼은 표정이 달라져서 흥분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언어적 사고력인 국어가 수학을 하는데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 수학은 기하학이므로 언어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적 능력이 안 좋으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난이도 A, B 수준은 할 수 있지만 C부터는 못합니다. 언어적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언어적 사고 능력을, 사고력이 수학적 사고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예습하기, 교과서의 개념 원리, 이것을 풀지 말고 이해해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학습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듯이 하고,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좀 더 나중에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수학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틀리는 것 중에 대부분 10문제 풀리면 5문제 틀렸다. 그러면 5문제 틀린 거를 다시 풀려고 해보면 아이들이 서너 개가를 더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서너 개는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학습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이 반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분석해 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이건 경험 미숙입니다. 이거를 10개의 문제를 풀어서 5개를 틀렸는데 다시 풀렸던 틀린 걸 다시 풀게 했더니 서너 개를 더 맞았다. 그러면 10분에 9에서 8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학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생애 처음 풀리는 문제들을 해서 틀릴 수밖에 없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학습이 필요하죠. 열받는다. 그래서 어머님이 너 집중 안 해? 너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아이의 수학 심리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문제를 혼자 읽었을 때 문제 파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직은 학습 경험이 많지 않고 주관적이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해력은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그 학습 경험이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학습이죠. 연산은 반복 훈련을 안 시키면 시험에서 바로 틀리더라고요. 꾸준히 그냥 싫어도 때려가면서 연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연산을
연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상위 15%에 있는 아이들은 뭐 연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중3 가면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연산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고요. 일단 장황하게 수학교육의 교양적인 부분들,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학교육을 하는 목적, 배우는 목적, 이게 입시만을 위한 수학이 아니다. 수학은 삶이요, 직업, 연봉과 관련된 일이다. 그리고 수학의 일반적인 그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수학이란 학문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뭐 이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든가, 연역적, 귀납적, 추상적, 형식적, 뭐 이런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유아 수학 때부터 출발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강의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단계별 수학 수준도, 아이를 분석하는데 수학의 학년별 난이도가 6수준부터 5수준,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이 있고, 또 학습의 내용적으로는 연산, 교과서, 심화,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영재 사고력 문제, 경시 올림피아드 문제, 이렇게 그 난이도가 있다. 대부분 가정학습에서 선행으로 할 수 있는, 학원에서 선행한다는 것이 이런 그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고 정답률이 높다. 80%.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의 수학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요 심화 응용 단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지도, 그 다음 나머지 진짜 상위 10%에 들기 위한 수능 1, 2등급을 받기 위한 문제들은 1, 2수준, 영재 사고력, 경시 올림피아드 문제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더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